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 군사 경쟁과 발전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 국가의 군사력 이야기는 단순히 자위 능력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지위와 국제적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군사력에 대해 주목받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자국의 군대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주목할 만한 진전으로 빛나는 점입니다. 숫자와 순위표 뒤에는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적이며 혁신을 추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를 봅니다. 방위 산업과 군사 능력에서 확고한 진전을 이룬 한국은 경제 강국일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주목할 만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인상적인 여정을 탐구해 봅시다. 군사 분야에서 이룬 분석, 평가, 구체적 성과를 통해 지역 및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힘과 위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이야기가 과연 실제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입니다. 한때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20년 근무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한국이 100%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그 발언을 믿었습니다. 건달과 격투기 선수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지금은 조금 허당스러운 캐릭터로 활동 중이지만 한국 종합격투기의 전설인 김동현 선수는 종합격투기를 20년 해오면서 어디 일진, 학교장, 어디 지역장 이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났다. 실제 스파링을 해보니 그냥 처음 운동 배우러 온 일반 회원과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실제 격투기 선수들은 밥 먹고 싸움만 연구하고 싸우는 연습만 수백 번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달이나 양아치가 덩치 믿고 싸움을 걸었다가는 낭패를 볼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일본이 한국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벌써 70년 넘게 전쟁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얼마 전 한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과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포진했을까요? 미국에 소재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매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평가해 그 랭킹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역시 군사력 지수를 평가한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군사력 평가 지수는 병력 규모와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보유량, 인구와 병력수, 무기, 국방예산 등 50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되는데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민간 기관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순위는 미 의회 도서관 및 CIA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군사력 평가 지수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자료가 완벽히 한 국가의 절대적인 순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대륙이 다르고 위협 수준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열도 국가는 섬나라이므로 해군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네팔이나 부탄과 같은 내륙 국가는 바다가 없으므로 해군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호기심 차원에서 이를 살펴보는 것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올 2024년 발표된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145개 조사 대상국 중 0.1416점을 받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위는 2023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상승하다 2020년부터 6위를 차지해왔습니다. 다른 국가를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위부터 4위까지는 순위에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도가 4위죠. 그런데 전 세계 군사력 탑 5 중 유일하게 순위 변동이 생긴 국가가 한국입니다. 전체 인구 596만 명 중 동원 가능한 병력이 598만 명인데 이는 전 세계 27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예비군 전력입니다. 한국이 가용한 예비군은 총 310만 명인데 이는 전 세계 2위 1위 베트남에 해당합니다. 한국이 특히 강점을 보이는 것은 무기 분야인데요.
1953년 이후로 끊임없이 남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보이는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무기 기술력을 끌어올렸고 거의 대부분의 무기를 전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를 정도로 화력이 막강한데 K9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주포는 총 389문을 운용 중으로 세계 4위, 견인포는 총 863문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화력을 담당하는 많은 무기들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그 성능을 입증해 줍니다. 지난 2023년 한국은 총 130억 달러, 하나로 16조 9영억 원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2022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수출 대상국은 12개국으로 3배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폴란드 수출이 전체 72%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폴란드 이외 수출 비중이 62%로 급증해 수출 지역의 다변화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했죠.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 72억 5억만 달러로 급증하더니 2022년 폴란드라는 큰 고객을 만나면서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년 평균 약 50억 달러의 무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K방산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 됐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수출 비중이 크게 늘었죠.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매 5년 단위로 국제무기거래 동향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2018에서 2022년 기준 전 세계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차지해 세계 9위에 랭크됐습니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직전 5개년 2013에서 2017 조사에서 1.3%에 그쳤던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파리 스페인이 6%와 거의 차이가 없고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 이스라엘이 3%를 근소하게 앞섰죠. 특히 유럽이 한국의 큰 고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간 유럽은 NATO만 믿고 전체적인 군사비 지출을 등한시해왔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무기고 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5일 나토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포럼을 개최했는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며 이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파트너국의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죠. 이 포럼은 나토가 방산 조달 등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역내 방산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각국 정부 및 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참석시켰습니다. 2년 만에 열린 포럼은 그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우크라이나 지원이 장기화되며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미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의 무기를 수출한 한국은 이를 기점으로 유럽의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면 유럽의 무기 부족 사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좀 과장하면 한국에 손을 벌리지 않으면 안보에 빵꾸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 군사력 순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핵을 보유한 국가들보다 순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비핵 보유국 중에서는 독보적인 1위라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9개 정도로 보는데 그중 NPTNUCLEAR란 프롤리퍼레이션 트리티에 가입한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고 미가입 핵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은 5위,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영국 6위, 파키스탄 9위, 프랑스 11위, 이스라엘 17위, 북한 36위보다 높은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한국 군사력에 영향을 미친 수치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총 국방 예산은 447억 달러, 현역 병력은 약 50만 명, 전차와 장갑차 등 탱크 501문, 자주포 389문, 항공기 576대,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우리 군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최첨단 무기 체계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협상 끝에 미사일 사거리가 해제되면서 현무사, 현무와 같은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군정찰 위성 등 최첨단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핵잠 등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순위를 매긴다면 오로지 재래식 무기만 보유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10위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GFP상 36위에 불과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한국보다 앞서게 되죠.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이 한국의 핵보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작년 1월 30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시그프리드 S. 해커는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 있겠지만 핵무장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 핵 연구시설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인물로 2010년 북한의 초청을 받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심 분리기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본 몇 안 되는 전문가죠. 이 세미나에서 그는 핵무장은 1에서 2개 핵무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무기급 핵연료, 핵실험을 통한 검증,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며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한국의 어느 지역이 자기 땅에서 지하 핵실험을 하라고 자원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을 개발할 충분한 과학적인 능력이 있지만 핵실험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더 큰 문제라고 본 겁니다. 사실 한국의 핵개발 능력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2015년 4월 27일 찰스 퍼거슨 퍼거선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 및 의회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비공개로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된 후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었죠. 퍼거슨은 보고서에서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이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인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이후 경제 제재를 당했지만 이는 1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지속하기에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 진출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대항 세력으로서 인도가 지닌 군사적인 가치 역시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만큼의 거대한 내수시장은 없지만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미국에서 사용되는 소비재의 상당수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사라진다면 과연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 말이죠. 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과도할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봤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핵물질의 경우 경주 월성에 위치한 4개의 중수로에서 매년 플루토늄이 생산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500kg 생산되는데 이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이 416개입니다.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물질인데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한국 3개국에 불과하죠. 여기에 핵탄두 설계에 필요한 고속 전자기 폭장치 및 고성능 폭약 생산 기술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확보됐을 것으로 봅니다. 운반체계 역시 충분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현무라는 세계 최강의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시리즈를 사거리별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도산 안창호함을 이용해 SLBM 발사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핵개발 기술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사회적인 합의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폭탄을 개발한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자주포에 이어 최근엔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이 70조 원에 육박하는 북미 잠수함 시장에서 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의 시작은 불과 1987년으로 당시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150여 명의 기술자를 독일로 보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현재는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북미 잠수함 시장까지 진출하자 전 세계 방산 업계가 깜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국이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태국에서 열린 태국 방산 전시회 디펜스 언드 시큐러티에서 유독 비교가 되는 전시관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2023 태국 디 언드 S에 참가한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시관으로 중국의 이번 태국 방산 전시회 참석 의지를 의심해볼 만할 정도로 너무 볼 게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2023 태국 디 언드 S에서 2600톤급 잠수함을 비롯해 300톤급 무인전 투수상정, 2만톤급 상륙함, 6000톤급 호위함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공격용 드론, 대구경 다연장 로켓 등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무기체계들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여기엔 놀랍게도 엔진 없는 수출형 잠수함까지 전시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산 무기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미국 무기체계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탈취해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방산 전시회에서조차 부끄러움 하나 없이 엔진 없는 잠수함까지 공개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라운데요. 더구나 이번 태국 디 언드 S에는 전 세계 5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본 만큼 중국의 뻔뻔함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의 경우 엔진이 생명과도 같은데 엔진을 탑재하지 않은 수출형 잠수함을 전시했다니. 이것이야말로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전시회 현장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국 디 언드 S 전시회에 참가한 하나오션의 부스 분위기는 같은 장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뭇 달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하나오션은 국내 함정 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태국 디 언드 S에 참가해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톤급 호위함,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 태국에 수출된 3000톤급 호위함은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둔야댓으로 이름 붙여졌다고 하나오션은 전했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이번 태국 디 언드 S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수출을 목표로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해군 관계자들과 수주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하나오션 부스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잠수함은 적의 도발을 압도할 만한 비장의 무기라 중국에서 국제방산 전시회에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건 자신들의 기술력의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 기술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이번에 하나오션 부스를 찾은 많은 국가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극소수 국가들이 철통 보안 속에 관리해온 잠수함 기술을 우리가 처음 배워서 따라잡고 이를 추월해 잠수함 명가로 일어난 만큼 이들에겐 기적의 성공 신화와도 같습니다. 실제로도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물 위를 떠다니는 수상함과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엄청난 수압을 고르게 견디도록 골격에 해당하는 압력 선체를 완벽한 원통형으로 유지해야 하고 특수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설계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오류라도 방치했다간 심리도 못 가서 찌그러집니다. 더구나 잠수함의 목적은 관광이 아닌 전투 수행인 만큼 기능의 복잡성은 말하지 않아도 입이 아픕니다. 이렇듯 난해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감안해 방산 전문가들은 잠수함을 고도지능을 가진 물고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명품 잠수함은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뛰어난 자막 능력은 물론 연료를 스스로 공급하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는 것과 더불어 심지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 도약은 아예 연료 체계의 틀을 바꿔버린 공기분류 추진 AIP 장치의 등장으로 AIP는 수소를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고 맹물을 배출하는 신개념 추진 체계입니다. 최근 국제 전시회에 선보인 3600톤급 장보 고3 배치가 바로
이 수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만든 최신형 하이브리드 잠수함입니다. 주목할 점은 잠항 시간을 3배 이상 늘려 국제적 제약이 많은 핵잠수함을 제외하고는 경쟁 상대가 없고 오염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는 점입니다. 또한 소음을 없애는 스텔스 기술도 엄청난데 이걸 줄이려 선체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생선 비늘 같은 흡음 타일을 붙이고 내부엔 탄성 마운트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여기에 음향수조 실험을 통해 소리의 파장, 반사, 산란, 굴절 등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탐지 능력과 피탐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실제 전투 수행을 위한 오차 범위 0.01 이내로 설계된 초정밀 발사관에서 언제든 발사 가능한 SLBM을 비롯해 첨단 어뢰, 다목적 무인 잠수정 등 온갖 임무가 부여된 장치들도 탑재되는데요. 인공지능도 머리 아파할 만한 다양한 고난도 업무를 우리 잠수함이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전문 포럼 딥블루 포럼 2023에 참석해 현지 4개 기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한 사건의 MOU를 체결하며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에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들은 시뮬레이터, 전장 부품 제작 및 잠수함 유지 보수, 가상현실 훈련 장비, 건설 등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약 60조 원을 들여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르면 2026년 계약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60조 원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규모로 한 척당 건조 비용은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산업계 내에서는 하나오션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주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209급 9척, 214급 3척, 3000톤급 3척 등 총 21척의 잠수함 검조 경험을 갖고 있으며 6척의 14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한 잠수함 명가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런 기술력과 더불어 이번에 물꼬를 튼 캐나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과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 CAE는 시뮬레이터 훈련 체계 분야에서 세계 75%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며 제이스커드 테크놀로지스는 전장 부품 제작 기업으로 캐나다 잠수함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만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오션이 이번 수주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오션뿐 아니라 국내 방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역량을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방산업계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업체들과 제휴하는 등 잠수함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한편 기존에 쌓은 잠수함 기술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 수주전에 대비 중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약 70조 원으로 수주만 된다면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해군은 해상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규모만 60조 원에 달하는 3000톤급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2034년까지 오르카 사업을 시행하며 8조 원에 이르는 신형 잠수함을 4척 도입할 예정으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미 예비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3조 원을 투자해 잠수함 2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전에서 성과를 내 기존 주력 사업인 조선과 해양 플랜트에 이어 잠수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듯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잠수함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3000톤급 잠수함 한 척 가격은 사양에 따라 최대 2조 원 초대형 LNG 운반선 7척 값과 맞먹습니다. 또 정부 발주 사업인 만큼 경기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고 꾸준한 MRO가 필요해 인도 후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 규모는 약 325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도 하나오션을 필두로 방산 사업의 근육 키우기에 돌입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K2전차와 K9 자주포, FA50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대한민국이 이제 전략 무기로 꼽히는 잠수함으로 두 번째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무기 경쟁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무기는 총 70여 종의 주요 무기 가운데 31종이나 됐습니다. 한국은 특히 자주포와 대전차 미사일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차세대 전투기인 KF-21, LI-GNX-1의 대전차 무기 형공, 풍산의 O567-62 소구경 탄약 104에서 105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99점, 레드백 장갑 차 95점, KAI의 FA50 경공격 기 94점 등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수십 종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무기를 갖추자 한국산 무기를 사려고 세계 여러 곳에서 러브콜이 오는 가운데 누구보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방위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K2 흑표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 육군은 성능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2는 폴란드 현지에서 실시한 성능 평가에서부터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될성부른 떡잎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군은 극한의 환경에서 다양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100시간 동안 200km를 주행하고 3번의 사격 시험을 강행했음에도 K2는 모든 항목을 최고 평점으로 통과했습니다. 특히 막사에서 대기 중 화생방 공격을 받은 것을 가정한 긴급 출동 항목이 압권이었습니다. K2혹표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부위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예열만 끝나면 바로 시동을 걸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급박한 상황이라면 외부 전원으로 포탄만 회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K2혹표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가 압력과 유압, 배터리, 예열 등 시동을 거는 데에만 온갖 잡다한 조건이 붙는 것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또한 폴란드군은 100시간 K2혹표의 야전 정비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K2혹표가 모듈 장비를 탑재하면서 파손되기 쉬운 광학 장비 등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반면 레오파르트2는 전차 장비용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정비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장 전장치로 장시간 교전 상황과 이동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빠르게 장전할 수 있고 뛰어난 유기압 현수 장치를 채택해 오랜 시간 탑승해도 승무원들이 피로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내에서도 K2혹표를 한번 타보면 마치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후기가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또한 K2 전차에 탑재된 사통장치는 자동으로 포신 궤적은 보정하고 최대 60배까지 목표물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군이 기존에 운영하던 T-72가 8배 줌이 한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최대 60배까지 목표물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여기에 한 번에 2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하는 자동 표적 탐지 시스템과 헌터킬러 능력은 전차병이 놓친 화면도 자동으로 추적해 내부 화면에 표시해줍니다. 심지어 K 흑표 전차의 이 표적 획득 능력은 경쟁 기종인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나 독일 레오파르트 2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실제로 K, 에밀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2를 모두 운용해본 폴란드 군인은 K 혹표 전차는 혹시나 제가 실수해도 그것을 보정해줄 수 있는 전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중심으로 극찬이 쏟아지자 동유럽을 중심으로 K 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 혹표 전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불가리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와 폴란드의 무기 수입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불가리아 언론들은 현 세대 가장 강력한 전차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K 혹표가 폴란드에 총 1000대 도입될 예정이다. 이것이 일선에 배치되면 폴란드는 질적인 면은 물론이고 수량에서도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 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불가리아 언론은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폴란드 제1군단 보병사단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폴란드 제1군단 보병사단은 국방장관이 제16기계화 사단,
제18 기계화 사단은 폴란드의 최전방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 밝힌 사단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감탄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K 전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자 전통적인 전차 강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가 당황했고 다급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전차는 이제 퇴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더 오래 전개되고 있는 지금 강력한 전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차가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자기들이 보유했던 구식 전차들을 첨단 시스템을 갖춘 최신형 전차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신형 전차 교체 사업을 한국이 쓸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 독일, 프랑스는 3.75세대 혹은 3세대 후기 전차를 내놓으며 한국을 따돌리려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독일과 프랑스가 합작해서 만드는 EMBT, 그리고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 GDLS가 개발한 에이브람스 X입니다. 에이브람스 X는 에밀 에이브람스의 후신으로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독일, 프랑스가 3세대 후기 전차까지 서둘러 내놓으며 한국을 따돌리려 애쓰는 사이 한국은 지금까지 외국에 의존하던 전차의 엔진과 두뇌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며 방산 기술의 국산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방산에서 한국은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소기업인 코츠 테크놀로지 덕분에 한국은 이제 전차와 항공기, 무기 등을 제어하는 모듈과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는 K 전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싱글보드 컴퓨터 SBC를 기반으로 각종 유도, 항공, 해양, 지상 무기 체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방산업체들이 고객 쌓일 정도로 방산 SW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입니다. 특히 K 전차의 통합형 차량 제어 컴퓨터, 무인기용 표준 SW, 미사일, 제어 메인보드 등은 모두 한국 기업 코츠 테크놀로지가 공급한 제품입니다. 최근 장보고와 같은 해군 잠수함에 적용되는 소나체계, 무장통제체계, 전투기 무인기에 탑재되는 임무 컴퓨터, 발사 제어 패널 등 첨단 군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츠 덕분에 지금까지 한국 방산이 해외에서 비싸게 도입하던 군사용 모듈과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었는데요. 코츠의 경쟁사는 이제 국내에는 없고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 세계적인 군수업체와 협력하는 머큐리 시스템즈, 커티스라이트 정도입니다. 이처럼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방산은 이제 폴란드와 함께 중보병 전투차를 공동 개발하는 단계로 진입해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발 중인 중보병 전투차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가 공개돼 세계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더구나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의 최정예 상륙부대인 해병대에서만 사용될 예정인 신무기가 폴란드에 수출되었고 이 신무기가 폴란드형 레드백의 주무장이 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 신무기는 바로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 개발 중인 차륜형 장갑차인 NKTO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 바르트 워미에이 쿠차르스키가 자신의 SNS에 폴란드의 새로운 장갑차 개념도를 올렸는데 이 차륜형 장갑차는 현대로템과 폴란드 방위산업업체 PGG가 공동 개발에 나선 차륜형 장갑차였습니다. 그런데 외양을 보면 사실 말이 공동 개발이지 한국으로부터 신규 장갑차를 수입한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NKTO는 폴란드제 무인 포탑을 탑재했지만 가장 중요한 차체 디자인과 구조가 K808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하를 위해 K808이 갖추고 있는 도하판과 워터제트까지 NKTO 장갑차에 그대로 적용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갑차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폴란드의 한국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명확해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중보병 전투 차량은 K9의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레드백의 기술까지 도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한국의 방산 무기를 구매하며 공동 개발을 통해 폴란드 현지 생산을 원하는 이유는 한국 장비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면 폴란드는 독일 뺨치는 새로운 군수 공장의 거점 기지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는 한국과 개발하는 중장갑차에 40포탑을 올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폴란드형 중장갑차에 한국이 개발한 CT-A4를 함께 수출할 계획인데요. 폴란드 군사 매체들은 폴란드형 중장갑차에 30부시마스터 기관포가 장착될 예정이지만
주포를 40로 교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40 주포 역시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40호는 K-21 장갑차에 탑재한 40와 해병대의 차기 상륙 장갑차에 40 CTA-4가 있습니다. CTA-4는 기존 탄 대비 30%나 최적이 줄어들었지만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탄약으로 길이가 짧아 포의 장전 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 장전 시간을 줄이고 발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선진국에서도 연구 진행 중인 차세대 화기 시스템인데요. 현재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회전식 CTA-4를 개발 중인데 한국은 이미 오래전 40주도로 CTA-4 개발에 들어가 지난 2015년에 시제품 개발을 끝내두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형 레드백에 탑재할 한국의 CTA-4는 만에 하나 폴란드에서 장갑차 간 교전이 이뤄진다면 폴란드의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해줄 전망입니다. 지금 한국의 40주포의 CTA-4 탑재는 세계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쌓은 참호를 뚫기 위해서는 30호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대반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9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방어선을 쌓았고 이 엄청난 규모의 참호 덕분에 오랜 시간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뚫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지만 30호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화력을 2배 이상 강화시키고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는 40기관포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40기관포에 쓰일 한국형 CTA-4는 앞으로 장갑차 무장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K-이흑표 전차의 중보병 전투 차량, 그리고 40 CTA-4까지 한국 방산은 이렇게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방산 무기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폴란드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군사장비쇼가 될 것이라는 훈련 오텀 파이어 2023을 시작했습니다. 오텀 파이어 2023은 폴란드 최초로 역동적인 무기쇼로 기획되어 지난 17일 폴란드 북동부 오르지스 사격장에서 대중들 앞에서 공개되어 최신 군사장비의 전투시연이 벌어졌습니다. 이 훈련이 시작된 9월 17일은 폴란드가 1939년 9월 17일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날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1939년에 폴란드는 혼자였고 오늘날은 나토에 속해 있지만 누구도 우리나라를 방어할 책임을 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폴란드의 무장 강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시연한 제16기계 화사단은 한국산 K전자와 K구자주포가 가장 먼저 배치된 부대로 이번 훈련의 주인공이 되어 K전자와 K구자주포의 화력과 기동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을 찍은 영상에서 K구자주포가 단독샷으로 잡히며 세계 최강자 주포의 위용을 자랑했는데 앞으로 진격해오는 K전차에 행렬도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K전차가 나란히 도열해서 사격을 준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평원을 질주하는 K구자주포와 K전자의 영상도 올라왔는데 드론으로 찍힌 영상에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얼마나 놀라운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험시켜 주었습니다. 전쟁을 가정한 훈련에서 K전차와 K구의 실제 사격도 이뤄지며 엄청난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날 화력쇼를 보기 위해서 1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전시된 무기들을 타보기도 했지만 실제 기동하고 사격하는 생생한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도 한국산 무기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여군들이 남자 병사의 목마를 타고 한국산 무기를 핸드폰으로 찍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12, 18기계 화사단, 제6공수여단, 제25항공기병여단 장병들도 참가했는데 총 1000여 명의 장병과 70개의 무기가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폴란드에서는 처음으로 벌어지는 것이었는데 폴란드 매체 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다이나믹한 사격쇼 훈련을 공개하겠다는 구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에 부아슈차크 장관은 한국에서 초청받아 참관한 비슷한 쇼를 보고 감동받았다면서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이 쇼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서 벌어진 연합합동화력경멸 훈련에 참관했습니다. 당시 K전차, K구자준포, 천무 등 한국산 무기의 화력이 눈앞에서 시연되면서 부아슈차크 장관은 연신 인상적이다 최고다라는 말을 연발하며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9월 펼쳐진 화력쇼에는 해외 25개국 장성급 인사를 비롯해 국방 관료와 방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전세기로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국방부는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한국산 무기 화력쇼에 참가하며 그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의 첫 실사격 훈련이 펼쳐졌는데 첫 훈련에 참가한 두다 대통령은 이 7km 떨어진 표적을 잇따라 명중시키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화력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군의 최신 무기의 강력함을 보여주며 전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초청해서 마케팅의 전략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에 감명을 받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한국에서 보여줬던 화력쇼를 폴란드에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이 만나면서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로 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포탄이 러시아로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KN9 방사포가 러시아에 공급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200km로 자체 로켓 유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미사일급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 K239 천무가 또다시 폴란드의 인도대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천무 발사대 11대가 폴란드 그더니아 항구에서 인도되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르에 비하면 2배의 화력으로 최대 사거리 290km를 자랑하는데 이번에 북한이 준다는 KN9의 압도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239 천무가 또다시 빠르게 인도되는 것에 크게 고무되어 올해 안에 18사단의 천문가 배치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 2차 계약을 놓고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15일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국영방산기업 PGG가 KEPL 전차와 K9PL 곡사포에 관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경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의 예비 조건은 이미 합의됐고 이제 군수부는 기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발주청인 폴란드 군수청이 구체적인 구성 시간 및 공식을 결정하면 실제로 대규모의 2차 계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 최대 군사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서 KF-21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항공기 시장에 해기될 한국산 전투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보다 폴란드에서 이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자신들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UAE는 이미 참여가 결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아직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선택했던 한국산 전투기 FA-50에 이어 KF-21 개발이 순항하고 있고 UAE 등 중동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에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는 최초 유럽에서 무모한 행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의 선택은 그들에게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